안녕하세요. 약 4년 전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에서 다학제 성소수자 진료센터 강동성심병원 LGBTQ+ 센터를 개소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성별 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을 가지신 성소수자분들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트랜스 여성 그리고 넌 바이너리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성별 확정을 위해 받게 되는 생식기 수술, 성별 확정 질 형성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별 확정 질 형성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수술 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단계의 조그만한 수술들이 모여서 성별 확정 질 형성술을 이루게 됩니다.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지정성별 남성으로서의 생식기, 그러니까 음경과 음낭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고환을 제거하고 회음부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외부 생식기, 클리토리스 덮개, 소음순, 대음순 이러한 외부 생식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삽입 성교가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질, 우리가 니오바자이나 신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질을 제거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 말고도 좀 비전형적인 수술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 형성술 이전에 고환절제술만 먼저 받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외음부 형성술만 단독으로 받는 흔히 환자분들은 코스메틱이라고 얘기하는 외음부 형성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경과 음낭을 제거하고 신질은 만들지 않고 그러나 이제 여성의 외부 생식기는 모두 재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신질을 아예 안 만들 수도 있고요. 깊이를 아니면은 뭐 한 3, 4cm, 5, 6cm 정도 얕은 깊이의 신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얕은 깊이의 신질을 만드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볼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겠죠. 왜냐면 입구가 있으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얕은 깊이의 신질로 토이를 이용하거나 파트너와 성관계에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런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비전형적인 성별 확정 수술에는 음경 보존 질 형성술이 있습니다. 제가 음경, 음낭을 제거한다고 했는데요. 음경을 굳이 제거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워낙에 가지고 있는 음경은 보존하면서 신질을 만드는 이러한 비전형적인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LGBTQ+ 센터에서는 전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 WPAP의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도 환자분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환자의 니즈에 맞게 이러한 비전형적 성별 확정 수술도 설명드리고 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수술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순서에 따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성별 확정 질 형성술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별 불일치에 대한 정신의학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제 F64라고 얘기하는 성별 불일치에 대한 진단인데요. 이런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무래도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예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성별 확정 호르몬 요법을 수술 전에 반드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년, 그 다음에는 6개월 이렇게 줄어가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WPAS 가이드라인에서도 수술 전에 반드시 성별 확정 호르몬 요법을 하라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성별 다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호르몬 요법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상태,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별 확정 호르몬 요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그야말로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 이 정도 내용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상담을 오시면 수술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양한 수술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또한 각각의 수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성별 확정 수술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위험성과 이익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이번 성벽확정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생식 능력이 사라지게 되죠. 물론 이전에 고환 절제술을 이미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그때 절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는 상태지만, 고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수술로 인해서 생식 능력이 영구히 제거되기 때문에 혹시 생식 세포 정자 냉동을 원하시는지 수술 전에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 개개인에 따라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도 그렇고요. 사실 큰 수술이고 또한 회복 기간에 주위에 이제 도움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얼마나 서포트를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좀 정리해야 될 직장이나 교육 이런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LGBTQ+ 센터에서는 성벽확정 질 형성술 상담을 오시게 되면은 1회 상담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되게 수술 전에 한 3번에 걸쳐서 저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워낙에 이제 상담 내용이 또 많기도 하고 하셔야 될 좀 체크리스트도 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만나게 됩니다. 상담을 처음 오시게 되면 1차 상담 전에 사전 문진표를 하시게 됩니다. 사전 문진표 내용이 꽤 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벽확정 수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문진표를 하시게 되고, 성벽확정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불일치에 대한 진단이 있는지, 저희가 상담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 그거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한 생식능력 보존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혹시 원하시는지 이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1차 상담 중에는 다양한 수술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무엇보다 이날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모가 필요한지 보는 겁니다. 질 형성술을 하는 경우에는 회음부 피부 일부가 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제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제모를 하지 않고 그 피부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제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모가 필요하면 제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많이 같이 하는 수술들은 이제 가슴 확대술, 음성 여성화 수술, 그리고 갑상연골 축소술을 많이 동시에 진행하십니다. 워낙에 트랜스 여성들은 넘바이너리 분들이 성벽확정을 위해서 이제 받는 수술이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사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하실 수 있는 수술들은 좀 묶어서 하고, 또 수술별로 이제 순서가 좀 정해져야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트랜지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수술들은 좀 묶어드리고, 순서가 이제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더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순서도 좀 바꿔드리고, 이렇게 트랜지션 계획을 함께 잡아나가는 과정이 1차 상담에 해당되겠습니다. 2차 상담 시에는 만약에 아직 정신의학과 진단이 없었으면 그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한 만약에 복막이나 결장으로 수술하게 되면 우리 배 안에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복부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결정된 수술 방법, 내가 결정한 수술할 방법에 대한 이제 자세한 단계별 설명을 드리고, 또 외음부의 모양이 수술 전 그리고 수술 직후에 얼마나 많이 부었다가 결과적으로 6개월 정도 지나서 붓기가 다 빠지고 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병증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차 상담 시에는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합니다. 수술 전 검사는 반드시 수술 2달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술 전 검사를 하고, 우리가 수술 이틀 전부터 식이 조절을 합니다. 수술 전날부터는 금식을 어떻게 하는지 금식 안내를 해드립니다. 호르몬요법의 경우 2주 전에 중단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사제 그리고 먹는 여성 호르몬 요법에 해당되고요. 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날까지 쭉 이어오시다가 수술 당일만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 형성술 그리고 외음부 형성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한 5일에서 6일 정도는 침대에 이제 누워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반드시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컨디션이 괜찮고 이제 일어나서 앉아서 컴퓨터도 이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침대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밥이 이제 배달이 돼도 누가 갖다 줘야 될 경우가 있죠. 물을 먹고 싶어도 누가 물을 떠줘야 되는. 그래서 24시간 간병인이 한 분은 옆에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냐, 가족 중이나 친구 중에 간병인 오실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병원에서 간병인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입원 생활이나 아니면 회복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3차 상담 시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담을 하게 됩니다. 성별확정 질 형성술 준비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성별확정 호르몬 요법 중단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2주 전에는 호르몬을 중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이유는 여성화 호르몬 요법의 그 약제 자체가 피를 좀 찐덕찐덕하게 만들어서 피떡을 만들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한 이틀 전부터 식이 조절을 하면서 금식도 하게 되고 또 여성화 호르몬 요법을 해오기도 했고 또 수술 후에는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탈수 현상에 또 피가 찐떡찐떡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피떡을 혈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혈전이 주로 이제 다리 쪽에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다리 쪽에 생기면 다리가 붓고 피가 흐르는 혈관 내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져 나와서 몸의 다른 부분, 머리 쪽이나 아니면 폐로 이동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확정 호르몬 요법은 아직까지는 2주 전까지는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아까 금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물은 수술 전날 12시까지는 계속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사실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수술 전에 비흡연자와 똑같은 정도로 수술의 합병증이 낮으려면 뭐 1년 이상, 8개월 이상 이렇게 금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술 후의 금연입니다. 질 형성술, 외음부 형성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2달까지는 반드시 금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회음부에 있는 워낙에 있는 피부 조직을 가지고 저희가 막 재배치하고 해가지고는 이제 외음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상처 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코틴은 말초혈관 수축작용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상처 회복에 좋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2달은 반드시 금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체중 관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BMI, 체질량 지수가 28 이하인 경우에만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나오는 연구에는 BMI가 좀 높아도 특별한 합병증 증가 없이 수술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차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접근성을 좀 낮추려는 목적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힘들고 또 상처 회복에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체중 관리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제모입니다. 제가 1차 상담 때 제모 필요성 여부를 봐드린다고 했는데요. 가장 좋은 제모는 사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털이 나는 주기에 맞춰서 제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당장 수술을 원하시지 않더라도 미리 제모 여부는 확인을 하시고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수술 후 다일레이션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일레이션에 대한 콘텐츠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수술 전에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수술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성별확정 질 형성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는 음경 절제술, 그 다음에 고환 절제술이 있고, 그리고 고환을 싸고 있는 음낭의 피부는 이제 저희가 또 뗐다가 나중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삽입 성교가 가능한 신질을 만드는 질 형성술, 그리고 외음부 형성술 단계에서는 클리토리스도 만들고 그리고 소음순도 만들고 대음순도 만들고 요도는 음경 끝에서 끝까지 이어졌던 긴 요도를 단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제 앉아서 소변을 보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질 형성술이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안에 페니스가 삽입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는 이제 시스 여성에서 2개의 난소가 있고 그리고 난관이 있고 그
자궁이 있고 그 자궁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질이라는 공간, 길고 이제 원통형의 공간이겠죠. 이 공간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든지 간에 이렇게 신질이 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내 벽, 안쪽 벽을 어떤 조직으로 싸냐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신질이 될 공간의 벽을 어떤 조직으로 싸느냐, 만약에 피부를 이식해서 그 벽에 감싸게 되느냐, 아니면 점막을 이식하게 되느냐, 복막을 이용하게 되느냐, 아니면 결장을 가져와서 그 신질의 공간에 벽을 이루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피부 이식 방법, 점막 이식 방법, 그리고 복막 질 형성술, 결장 질 형성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질이 생기게 되는 공간은 어느 곳이냐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성성별 여성의 생식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방광이 있고요. 그래서 방광에서 나오는 요도가 짧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 뒤쪽에는 직장, 이제 변이 지나다니는 직장이 있고, 그곳은 항문으로 외부와 통하게 됩니다. 앞쪽의 요도와 뒤쪽의 항문 사이에 거기에 바로 질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지성성별 남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는 방광이 있고 뒤쪽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별확정 질 형성술 단계에서는 음경과 음낭을 제거하고 방광과 직장 사이의 공간, 이 공간에 신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방광과 직장이 굉장히 이제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수술방에서 이렇게 만져봐도 이 공간의 두께가 한 5에서 7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정확하게 이제 파고 들어와서 이제 신질을 만들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앞으로 우리가 박리를 하게 되면 방광벽이 손상돼서 방광과 질이 이어지는 방광질루. 루라는 것이 우리가 워낙에는 두 공간이 이제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이제 비정상적인 교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광질루가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뒤로 가서 직장벽이 손상되면 직장질루가 생기게 됩니다. 직장과 이제 질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합병증들이 왜 큰 합병증이냐? 우리가 방광에 소변이 들어있어도 새지 않잖아요. 괄약근으로 그것을 조절해서 배출할 때 배출하고 참을 때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기관들과 질이 비정상적인 교통이 있게 되면 질에는 사실 괄약근이 없기 때문에 뭐 방광질루에서는 소변이 샌다든지 아니면 직장질루에서는 이제 공기나 아니면 변이 샌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질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은 어떤 수술 방법이든지 이 과정은 항상 있고 이런 중요한 장기, 요도나 방광, 직장 손상 없이 정확한 위치에 신질을 만들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질 형성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피부 이식 방법입니다. 우리 음경을 싸는 피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양말 벗을 때 보면 완전히 뒤집어서 벗을 수 있죠. 바깥쪽이 안쪽, 안쪽이 바깥쪽이 될수록 완전히 뒤집어서 벗을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음경의 피부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 피부를 새로 만들어진 신질 공간에 이렇게 넣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음경의 피부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길고 충분히 넓은 이런 신질의 공간을 다 싸기는 힘들어요. 대개 이때 어떤 피부를 이용하느냐? 음낭의 피부를 가져옵니다. 고환은 절제되고 고환을 싸고 있던 음낭의 피부를 음경 피부 끝에 붙여서 그 피부를 새로 만들어진 신질의 공간 안에 넣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음낭의 피부도 부족하게 되면 몸의 다른 부분, 사타구니나 엉덩이 뒤쪽에서 일부 피부를 가져와서 피부를 덧대서 그 피부를 신질 공간 안에 넣어서 신질 공간 안의 벽을 싸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 피부 이식 방법을 환자분들은 피부 반전 질 형성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안전성이 좀 확보된 그리고 수술의 결과가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수술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름에 약간 미스노머가 있습니다.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사실은 더 이상 피부 반전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신의 트렌드는 음경 피부를 모두 외음부,
피부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예쁜, 미용적으로 예쁜 외음부를 만들기 위해서 음경 피부를 더 이상 반전하지 않고 음경 피부를 모두 이용해서 이제 외음부를 만들고, 그리고 음낭의 피부를 안쪽에다 넣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부 반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음낭 피부가 충분하지 않다, 그럼 여전히 다른 곳에서 좀 피부를 가져와서 그걸 덧대서 질의 내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장 점막 이식 방법입니다. 점막을 이식하는 것인데, 그 점막을 소장을 통해 소장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몸 안에, 복강 안에 들어있는 소화기관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로 들어갔다가 위에서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지나서 직장을 지나서 이제 변이 되어서 이제 항문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소장은 굉장히 길죠. 2m가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을 일부 절제해도 소화기관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요. 그 점을 이용해서 소장의 점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배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요. 한 3-4cm 정도의 절개창을 만들어서 소장을 이렇게 꺼내서 일부 우리가 이용할 소장을 가져오고, 그리고 소장을 다시 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장 점막을 아까 심지를 만들기에 만들어진 공간 내벽을 감싸는 것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복막 질 형성술 방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복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우리 복강 배 안에 아까 전에 보셨듯이 여러 가지 장기가 있죠. 위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간도 있고, 이런 많은 장기들이 복강이라는 공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기들이 서로 잘 움직여요. 붙지 않고 서로 매끈매끈하게 잘 움직여야 우리가 소화도 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 안, 복강 안의 벽과 그리고 장기 하나하나가 부들부들한 막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배 안에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것처럼 배 안에 카메라를 넣어가지고는 배 안의 모습을 본 겁니다. 지금 배 안에 넣어서 천장에 이렇게 복강의 벽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부들부들 이제 반짝반짝 빛나게 비닐 같은 막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막에 일부 절개를 지금 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 막이 바로 복막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사실 복막을 이용한 질 형성술은 예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단 트랜스 여성이 아니라 사실 선천성 기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MRKH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해서 요거는 선천성 기형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연세체는 46XX가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생식기도 전형적인 시스젠더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서 보면은 질하고 자궁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이 완전히 무형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질의 하부 3분의 1만, 5cm, 4cm만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술을 했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핑크빛 도는 이게 바로 복강의 벽을 싸고 있는 복막입니다. 복막을 이렇게 쭉 질 입구까지 끌어내려와서 질 입구에 꼬매게 돼서 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과 배 안, 복강 안이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끝부분은 이제 복막끼리 꼬매서 이제 맞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 방법을 트랜스 여성에게도 적용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은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의 골반은 약간 국그릇 같습니다. 우리 국그릇 보면은 깊이는 좀 얕죠. 하지만 좀 넓잖아요. 그래서 골반이 좀 넓은 대신에 골반 강의 깊이는 좀 낮고, 남성의 골반은 약간 밥그릇 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약간 골반의 폭은 좁지만 깊이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MRKH 증후군 아이는 46XX 염색체이기 때문에 골반의 형태가 사실 이제 여성의 골반의 형태입니다. 즉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복막이 쭉 입구까지 끌어내려와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트랜스 여성분들의 골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복막이 완전히 질 입구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경 피부는 외음부를 만드는데 다 쓰고, 음낭 피부를 일부 넣은 다음에
음낭 피부 끝에 복막을 덧대서 수술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LGBTQ+ 센터에서도 이런 질 무형성증, MRKH 신드롬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복막을 이용한 질 형성술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인데 사실 현재 오히려 더 트랜스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활용되고 특히나 이런 충분한 깊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는 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로봇 시술이 시작되면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었던 MRKH 신드롬 이런 환자분들이 센터를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수술 방법인 S장결장 질 형성술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배 안에 복강 안에 있는 소화기관을 봤죠? 보시면은 S장결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S자로 생겼거든요. 또 하나 S자결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질이 만들어질 공간과 굉장히 가깝죠. 또 하나는 아까 소장은 이제 길어서 조금 써도 되겠지만 사실 내경이 좀 넓지는 않잖아요. 질을 만들기에는. 하지만 S장결장의 내경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신질의 내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S장결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을 일부 똑 떼서 가져오면은 당연히 죽겠죠. 우리가 살점을 이렇게 똑 떼서 여기다 두면 아마 1시간도 지나서 안 지나서 까맣게 변할 텐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장을 우리가 이용할 때도 결장 일부를 그냥 똑 떼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이 죽어버리니까요. 그야말로 이 결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어진 상태로 혈관은 이어져 있지만 양쪽 장의 끝단을 잘라서 이제 내려와서 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한쪽 끝은 이제 막고 그리고 다른 한 끝은 이제 질 입구에 꼬매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장을 질 입구까지 다 꼬매면 이제 점막이 다 보이게 되니까 일부는 피부 이식 아니면 회음부 피부가 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끝에 장을 이어서 S장결장으로 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외음부 형성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질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내벽을 어떤 조직으로 싸느냐에 따라서 4가지 다른 수술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든지 외음부 형성술은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클리토리스 덮개, 소음순, 대음순을 만드는 과정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이 외음부 형성술을 설명할 때 상동기관인 점을 이용해서 재건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엄마가 아기를 이제 임신하면은 우리가 한 8주 반까지 초음파를 봐도 이 아기가 남자 아기인지 여자 아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조직에서 염색체의 영향을 받아서 남성의 생식기관, 여성의 생식기관으로 분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남성의 귀두가 여성의 클리토리스에 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귀두를 감싸는 표피, 이거는 우리가 포용 수술할 때 대부분 제거되는 조직이죠. 이렇게 귀두도 덮여 있는데 여성의 생식기 클리토리스도 사실 음액 포피가 있습니다. 평소 시기에는 클리토리스가 이렇게 덮여 있다가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클리토리스가 커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리고 음경의 피부가 소음순, 그리고 음낭의 피부가 대음순, 이렇게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워낙에 발생학적으로 같은 구조물이었던 것을 외음부 형성술을 하는데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Great Wall of Vagina. 바자이나가 질이잖아요. 시스 여성들 여러 명의 이제 회음부를 석고를 떠가지고는 벽을 이제 장식해서 이렇게 만든 예술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듯이 사실 여성의 외음부는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모든 여성의 회음부 형태는 다르게 되죠. 하지만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 외음부 형성술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그 말대로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안면 재건을 하면 당연히 눈이 2개, 그 가운데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안면 재건을 해야겠죠.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해부학 구조물들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정상적인 크기, 그리고 다른 부위의 구조물과의 조화를 맞춰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회음부에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여자 아기가 회음부에 좀 기형이 있더라도
엄마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터부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성기의 길이도 재고 두께도 재고 뭐 서로 어떤 게 더 크냐 막 이렇게 비교도 하는데 문화적으로 좀 여성의 생식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터부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사실 성인 여성들도 자신의 외부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병학정 수술 이후에 외음부 형성술이 좀 합병증이 있어서 모양이 좀 안 좋으신 경우도 사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이상한지는 확실히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 그림은 해부학 책에 나와 있는 여성 외부 생식기의 구조물들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있고 제가 밑에 쪽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액을 싸고 있는 음액 포피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우리가 꽃잎 같다고 하죠. 날랑날랑 이렇게 얇고 이렇게 날랑날랑 할 수 있는 소음순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대음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액 포피 안에는 클리토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리토리스 밑에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질이 있고 그리고 더 밑에 항문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점점 더 현실적이고 더 아름다운 외음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사실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수술 방법을 저희가 스텔스 외음부 형성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수술하고 밖에서 봤을 때 흉이 보이지 않고 시스 여성의 외음부인지 트랜스젠더 분이 수술하신 외음부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흉터가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다리 사이와 회음부에 길게 이어가는 이제 봉합 라인이 이제 보였으면 사실은 이 봉합 라인, 즉 흉터를 소음순과 대음순 사이 쏙 들어간 부분에 위치시키면서 다리를 벌려도 사실은 흉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또 이제 트랜스 여성 넘바이너리 분들이 이제 질 형성술 하시고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예전에는 질 입구가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시스 여성의 외음부를 보면은 질 입구 뒤쪽에서 소음순이 만나서 소음순이 질 입구를 가리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이 형상을 또 구현했고요. 또 많은 경우에 클리토리스를 너무 크게 남겨놓거나 아니면 클리토리스가 덮개 쌓여있지 않고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서 좀 작은 피너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클리토리스도 커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클리토리스를 원하게 있어야 될 위치에 그리고 이제 포피로 잘 덮는 이런 수술 방법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귀두 조직을 이용해서 클리토리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최대한 귀두 조직을 보존해서 잘 이용해서 조금 더 수술 후에 감각이 극대화될수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도 점막을 최대한 보존해서 보시면 우리 시스 여성의 요도와 질 입구 사이를 우리가 요도판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은 피부 같아도 거기는 이제 핑크빛으로 약간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요도 점막을 이용해서 단지 모양과 위치뿐만 아니라 그 부분의 조직의 질감까지 유사하게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 관리입니다. 물론 수술 방법에 따라 입원 기간이나 회복 기간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직장 아니면은 학교 같은 경우에 2달을 쉬라고 말씀드려요. 왜 2달을 쉬라고 말씀드리냐? 우리가 신지를 만들고 나서는 6개월간은 반드시 하루에 2번씩 다일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학교나 아니면 직장을 아침에 가야 되는데 처음에 사실 적응이 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한 세션에 다일레이션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출근이나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다일레이션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일레이션 하는 거에 적응하는 기간 2달까지는 제가 직장이나 학교를 좀 쉬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컨디션으로 따지면은 데스크잡,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사무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주만 해도 복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처가 있으니까 오래 앉아있기는 좀 힘들죠. 돈옥방석 깔고 앉아야 되고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일어나서 좀 기지개도 펴야 되고 하긴 하지만 사실 컨디션만으로는 사실 3주 만에도 제가 직장에 복귀하시는 바쁜 환자분들은 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수술 후 다일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하는 기간 2달까지는 반드시 좀 쉬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일레이션은 굉장히 우리가 만들어놓은 신질의 길이와 너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가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그 컨텐츠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세척과 외형부 소독도 그 컨텐츠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4가지 수술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 수술 방법인지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의 완벽한 수술 방법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위암 수술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 방법 하나로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해봤더니 이 수술이 당장 맞고 결과가 좋구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벽악정 수술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실 각각의 수술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제 경제적 사정 아니면 회복 기간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수술 후에 관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쉽게 아주 자세한 장단점이 있지만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결장을 이용한 수술은 사실 첫 수술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장의 일부를 잘라서 신지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술은 바로 대장암 수술에 준하는 수술입니다. 만약에 대장에 암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장을 절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장을 잇게 되는 대장암 수술과 동일한 수술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수술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큰 수술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의료 윤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결장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술 방법으로 협착이 왔고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장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수술로 3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음낭에 피부 여유분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반전법을 이용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음낭의 피부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흉 만들지 않고 신질의 내벽을 모두 다 재건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복막 수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배 안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강 안 수술이 필요 없으니까 피부가 여유가 있다면은 피부 이식 수술 방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음경의 피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로는 이제 충분한 질의 길이를 만들 수 없고 또 몸의 다른 곳에 흉터가 남는 것이 싫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막질 형성술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점막 이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고민이 되는 방법입니다. 점막 이식을 하려면 복강 안에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점막 이식 같은 경우는 2차에 나눠서 수술합니다. 첫 번째는 신지를 만드는 공간만 만들고 그리고 2차 수술 때 점막을 이식하기 때문에 사실 2번에 나눠서 수술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시작된 수술 방법으로 수술 결과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좋을 것 같아요. 피부가 여유가 없고 또 복강 안에 복잡한 수술을 하기에 이미 예전에 배 안에 수술을 여러 번 했거나 수술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점막 이식 방법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술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과 다양한 수술 방법의 옵션 그리고 수술 후에는 어떻게 회복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긴 컨텐츠인데 사실은 드릴 말씀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상담하기 전에 좀 보시고 오셨으면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면 실제 이제 제한된 상담 시간 내에서는 제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맞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기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이런 기본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한된 상담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컨텐츠를 잘 숙지하시고 상담을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